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중에 혹시 SK텔레콤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 법인폰이 SK텔레콤입니다. 어머나. 어떻게들 지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해준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단체로 일괄적으로 뭐 해준다는 것 구입을 같은데, 해서? 예. 근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심 보호 서비스 네네네. 가입했습니다. 뭐 그거 정도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폰으로 지급되는 게 이제 취재용으로. 그러면 기자들은 KBS 기자들은 다 SK텔레콤 쓰고 있는. 자기가 이제 개인 폰을 가입한 그러니까 별도로 또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각자의 통신사를 쓰겠죠. 이제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당장 이거 유심을 기다리는 것도 또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SK텔레콤이 무상으로 유심은 교체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입자가 2,300만 명이라면서요. 터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게 그 가입자 2,300만 명의 그 MVN으로 하죠. 그 알뜰폰으로 SK망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2,500만 명인데 그럼 물리적으로 2,500만 개의 칩이 한국에 있느냐,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럼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100만 개 정도고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엄청 이것도 뭐 시를 앞당겨서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은 유심 칩이라는 게 신규 가입이나 아니면 번호 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용도였는데 그 업무를 다 마비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따라가지 못하고 2,500만 명이 다 바꾸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좀 회사에서 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이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겠지만 네.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대책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좀 SK텔레콤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고 좀 늦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은 24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1차적으로도. 늑장 신고 자체도 있고 그럼 대책으로 이제 유심 교체를 내놓았는데 방금 상민수 기자 말한 것처럼 재고가 그만큼 있느냐를 확인하고 이 2,500만 명이 다 몰려왔을 때 과연 그 감당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고 유심 교체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유심 교체하고 보세요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대리점에 가보면 재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회사가 교체하라고 발표했는데 막상 물량은 준비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이 좀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저도 통신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은 굳이 2,500만 명이 유심을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근데 마치 SK텔레콤이 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바꾸면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해서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판단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또 초반에는 SK텔레콤이 유심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불안감이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당장 유심 보호 서비스는 통신사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앱을 통해서도. 또 그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있죠. 패스라는 앱에서도 뭐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이런 거 지원을 하던데 어제 저도 그거 가입해 보려고 했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아예 지연이 되거나 너무 정말. 많은 가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저는 아직 이거 가입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서영민 기자. 저희가 한참 걸리면요. 정말 한참이 아니고 아예 못 하실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또 어르신들. 네. 근데 유심을 어떻게 지금 저도 사실은 제 폰이 있지만 이 회사에서 공지를 보고는 뭐 바꿔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맞춰서 막 바꿔주는데 시간은 걸린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좀 합니다. 2,500만 명이 해킹이 됐다면 해커가 2,500만 분의 1 확률로 나를 괴롭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약간 그런 면에서 방심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독려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될까요? 보름 안에 해결이 될까요? 결국은 법률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헷갈리는 게 4336 쓰신 분께서 알뜰폰 사용자는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통신사나 이런 데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서비스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게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또 몰릴 거고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고객센터 이제 상담 전화를 운영 못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큰 불편도 겪으실 것 같고 이게 빨리 좀 그 정확한 피해 정보가 제공이 돼야 네. 이 혼선이 덜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SK텔레콤이 아까 말했지만 늑장 신고와 그다음에 이렇게 엇박자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 신뢰를 일단은 이번 국면에서 잃었기 때문에 네. SK텔레콤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면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해킹을 담당하는 이런 데서 정확히 몇 명분에 무슨 정보가 나갔다. 이 정도 정보로는 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피해 최대치는 이런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일단은 좀 진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나갔다는 건지를 모르니까 혹시 내 통장에서 200만 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 불안 때문에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막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걸로 저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취재된 기사들을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누가 몇 명분에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SK텔레콤이 지금 밝히고 있는 그 피해 규모를 액면 그대로 믿자면 개인의 개인 전화번호와 유심의 일련 번호 2개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준범이라는 가입자의 제 번호와 제 번호에 유심에 딸려 있는 번호가 유심 일련 번호가 2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자면은 누군가 유심을 복제해서 공기계 그 공핸드폰에 그걸 끼우면 네. 그게 제 핸드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나쁜 범인이 내 핸드폰 가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무슨 피해가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가장 높은 확률은 예를 들어서 서영민 기자가 김준범 기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야 너 지금 어디야 밥 먹자라고 했는데 그걸 볼 수 있죠. 그 문자가 가로채지는 정도는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치명적인 피해는 아니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건 결국 돈 문제인데 결국 이제 금융 우리가 핸드폰에 깔려 있는 수없이 많은 앱들 은행 앱, 증권사 앱, 카드 앱 이런 앱들이 불안한 건데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런 앱들은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앱을 깔고 그 앱에 접속하기 위해서 일단 공인인증서든 한번 인증을 받죠. 인증번호 받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나서 그 이체가 되고 나서 또 개인 번호를 넣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2가지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 다 나갔다면 정말 큰일인 거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무슨 뭐 곧 불이 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관면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나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공기계를 하나 개설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은행 대출까지도 대신 받아버릴 수 있는 어떤 조각들은 해커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심 정보와 나의 개인 정보를 조합을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불안한 건데요. 벌써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도 좀 벌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로펌에서 벌써 또 움직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집단 소송으로 갔을 때 SK텔레콤을 상대로 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성민수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죠. 그 뭐 1심에서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에 일단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소송이 이제 그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서 소송이 또 따라가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소송을 한다 한들 굉장히 장기간의 소송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피해를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지금 어떤 피해가 올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피해를 뭐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이게 3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고 피해가 입증됐고 인과관계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의 과실 정도는 얼마인가를 또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까지가 사실은 또 쉽지는 않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예전에 뭐 네이트나 KT 같은 데서는 실질 훨씬 이제 더 많은 정보 그땐 유심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개인 정보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됐는데
하급심에서 뭐 개인당 10만 원 정도를 배상해라라는 하급심 판결도 나왔지만 그게 대법원 가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던 건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 피해가 정말 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냐를 다 개인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제를 아예 바꿔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의 법제, 손해배상이 누군가의 불법 행위 때문에 일어났음을 원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서영민 기자. 그 네이트 때는 싸이월드 3,500만 명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1심에서 10만 원 나왔다가 2심에서 뭐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가 3심에 대법원 가면 파기환송하는데 2심을 뒤집는데 이유는 완벽한 보완은 불가능하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노력했고 완벽한 건 불가능하니까 사업자 이 과실 인정 쉽지 않다 해서 파기환송시킵니다. 결국은 없어졌어요. 참 기업의 되게 네. 따뜻한 판결.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속이 터지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터졌다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에퀴팩스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7년에 있었는데 예. 1억 4,700만 명 개인정보, 뭐 사회보장 번호 같은 거, 생년 거의 우리 미국인 주민번호 절반. 같은 겁니다. 네,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유출됐는데 7억 달러, 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조입니다. 1조, 와. 거의 1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돈 이제 1조 원. 그 비단 개인정보만의 문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기업의 각종 형태의 잘못 혹은 과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이랑 우리랑 굉장히 법이 달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할 수 있게 열어주죠. 폭넓게 규제 없이 폭넓게 선을 그어주고 뭐 마치 예를 들면은 가로 100m, 세로 100m 그 100m 안에서만 너는 마음대로 놀아. 폭넓게 주고 대신에 그 선을 넘어오면 너는 진짜 거의 죽는 거야. 이런 입법 방식이고 네. 우리는 그 공간 사전 자체를 100m가 아니라 1m, 1m 정도로 아주 잘게 규제를 해놓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대신 하면 그 안 돼. 규제를 좀 넘어와도 아주 미미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자유를 얼만큼 주고 책임을 얼만큼 물릴 것이냐 이 방식 자체가 미국이랑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저렇게 기업이 피해를 큰 배상을 하는데 왜 우린 이만큼이야 라는 진단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법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미국은 왜 저렇게 판결했는데 우린 이렇게 판결이라는 이런 논의가 마치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나가 이번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회사 내에 뭐 악성 코드가 깔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개인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지 않게끔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고 URL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SK텔레콤 내에서도 이렇게 뚫렸다는 건 누군가가 조금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놓은 것 아니냐, 보안을 좀 허술하게, 이런 추정들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확히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버가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 통신망이라는 이제 그 지위가 있고 네. 정부가 이 망은 국가기관 통신망이라고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은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잘못했을 때 훨씬 더 큰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데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KT가 그 지하 통신구 화재가 나가지고 이 지하에 깔려 있는 케이블 같은 맞아요. 게 화재 불타버려서 뭐 막 그 자영업자들이 그 엄청난 긁어도 손실 봤죠. 저기 포스 기계가 안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SK텔레콤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뭐 기지국이나 이런 서버는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개인 회사가 알아서 해라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돼야 되는 문제죠.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많이 쓰는 게 지금 이동통신망인데 그거는 그쵸, 국가기관에서 공무원, 빼놓고 군인, 경찰 뭐 거의 예. 다들 쓰고 있을 텐데요. 예, 유선 말 그대로 유선 전화 쓰는 망은 오히려 국가기관으로 지정해놨다는 것은 약간 시대의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좀 문제죠. 네. 1154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사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럼 다른 통신사는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처럼 틀리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같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K망만 국가 기반 통신망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동망은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통신사를 바꾸면 해결된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SKT는 털렸고 KT나 LG텔레콤은 안 털렸으니까요. 성민수 기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금융사 이용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혹시 이번에 나간 유심 정보가 활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나인 것처럼 핸드폰을 개통해서 그 이제 심 클로닝이라고 하죠. 그 다른 유심 복제. 네, 유심 복제를 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예금을 빼간다거나 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그걸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바꾸는 거 외에 뭐 통신사를 바꾸면 그 통신사 유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약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물려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낮을 뿐더러 또 개인적으로 그 손해를 감당할 건가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예. 예, 저는 홍준범 기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성이 비중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그 전화번호와 제 유심 일련 번호가 유출됐는데 그거를 가져간 나쁜 놈이 기존에 또 김준범의 뭐 개인 주민번호, 뭐 주소, 핸드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조합할 확률도 있겠죠. 네. 세상에 없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 확률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가 손에 잡히고 확률 높은 피해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워낙 저 SK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유심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뭐 유심, 뭐 안심보호 서비스 이런 키워드로 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이것도 또 이거 피싱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해결됩니다. 그게 스미싱이고 지금 그렇죠. 이 트렌드에 맞춘 사기 수법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피해볼 확률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고 방금 상민 기자 말처럼 뭐 세상에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이게 뭔가 조합돼가지고 금융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심 못 바꿨는데 어떡하지? 이런 안달을 너무 많이 내실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일단 보입니다. 조금 네. 불안하신 분들은 주변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젊은 분들한테 좀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892님이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금융거래 안심 차단이라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금융권에 신청을 하는 거죠. 다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한번 가셔야 풀 수 있다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9685님은 유심 교체하려고 줄을 섰는데 재고 소진돼서 돌아가라고. 이게 참 사고는 회사가 지고 불편은 고객들이 겪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기회는 찬스다. 옆에 통신사 빼오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막 보조금 풀고 번호 이동 고객 빼오려는 이런 또 천태만상도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제일 SK텔레콤의 아쉬운 거는 그 소통 방식이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룸이라는 그 뭐 일부 기업들이 활용해서 되게 나빴던 사례가 많은 그 소통 방식을 인터넷에 그냥 올려서 일반이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 네. 근데 이동통신 회사가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뭐 500만 명씩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 하더라고요. 네. 날짜를.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스미싱 사례 같은 게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통신사가 이 번호로 연락하는 것만 공식적인 소통이라고 고객들과 직접 그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새로 URL을 만들어서 고객센터를 그 비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올리니까 사건 초기에도 사실 이게 커뮤니티 관련 커뮤니티에서만 돌았지 이 접근 가능성이 좀 낮은 분들은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불안이 더 커지고 지금 유심 런을 하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하여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또 짚어보고 배우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